살면서 어떤 게 내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책임감이라는 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네, 가장으로서의 예. 책임감, 아빠로서의 책임감,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선배로서의 책임감, 후배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너무 짓누르지 않나라는 위에 생각이 한 들어요. 네. 20kg 좀 항상 짊어지고 다니고. 네, 좀 쉴 때도 있고 그냥 나 그대로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책임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돈인 것 같은데요. 아, 돈. 그렇죠. 사실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 학원비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알았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지금 그 생각이 맴돌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가족 또 부모님 뭐 주변에 모든 우리 그 친구들 또 뭐가 필요하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어떤 제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자면 돈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해요. 돈이 적당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예. 일이라든지 뭐 너무 바쁘지 않게 예. 지낼 수도 있을 텐데 돈이라는 걸 또 환산되는 아, 수많은 그럼요. 것 때문에 예. 이거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것도 머릿속에 다음 달까지 뭐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게 어떻게 되고 잘하시지? 예,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맞습니다. 사람 더 지치게 하는 기분 예.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지치게 되는 일들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 무슨 돈이다. 저는 16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이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것들. 어디선까지 다가가야 될지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를 이게 자꾸 마음이 닫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요즘 지난 10년 사이에 특히 만나서 상담을 해본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요 하는 분들 중에 70%는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려고 하다 지친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면 혹시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실력이 늘죠.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성취감을 경험해. 잘 됐다. 50점 하다가 70점 되면 너무 좋잖아요. 성취감을 경험하고 안정과 성공이 옵니다. 그럼 인정받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내지는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은 티가 안 나요. 내가 90점이 된 다음부터 1점, 2점 올리기 참 어렵죠. 우리 그런 좀 많잖아요.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40점짜리, 50점짜리 나라 같았어요. 근데 그 70점, 80점까지는 금방 갔습니다. 근데 90점이 된 이후부터는 해도 속도가 안 나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왜냐면 남들 다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과 평균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랑 만났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전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요맘때쯤. 선생님, 전 태풍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긴 있었죠. 예. 고칠 것이 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저는 처음에는 태풍 오면 학교 안 가서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 의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길이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얘는 모의고사 한번 보고 뭐 성적 한번 나올 때 선생님 불려가고 3,000개의 전형이 있으면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진로가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몇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게 돼요. 몸에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들이 옵니다. 첫 번째 조바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를 나태하다고 생각해요. 조바심이 나요. 두 번째로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즉 열심히 살면 앞을 본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멀리 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지 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등산할 때 지쳐서 등산하면 앞사람 빨간색 옷 입어서 이거 기억 안 납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좀 산도 좀 보다가 좀 편하게 김밥도 좀 먹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막 회사 등반대야 열심히 가다 보면 앞 사람 등이 뭐모 브랜드의 빨간색 옷이었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야가 협소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조바심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냥 지치기만 하는데 지치면 와 나 기분 좋다 하면서 기분 좋게 지쳐야 되는데 자면서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확 가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책임감 같이 나 혼자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혼자 뿡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탁 눌러가지고 비상탈출 해가지고 팍 나가고 이 비행기 난 책임지고 싶지 않아. 용하세요. 예. 타고 날아가고 싶어. 1년만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싶어. 네. 다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루도 몇 번씩 생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스트레스는 좀 받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전날 우리 좀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가 주면 좋은데 얘가 그게 안 돼.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좀 야금야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 기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서버렸어요. 시야가 좁아졌어요. 집중이 안 돼요.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저한테 그런 수험생들이 옵니다. 전 그런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토요일 오전 쉬어. 자. 너 좋아하는 영화도 보러 가. 선생님 미쳤어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거꾸로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너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지 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밤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것도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곤두서 있는 상태 밤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여전히 뭔가 해야 돼. 조바심은 있어. 그러니까 자서 누워서 12시부터 딱 자려고 누워 6시에 자명정 맞춰놨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들리는 게 뭐죠 그때? 시계소. 맞아. 시계 소리. 째깍. 무섭기도 하고 내가 6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럼 뭐 하죠 우리? 양 100마리. 저는 불면증 환자한테 양 100마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집중이시다. 예.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74, 75, 76, 78, 79 하다 헷갈리는 거야. 그럼 또 한 마리, 2마리, 3마리. 나중에 안 잊어버리려고 표시까지 해야 돼. 예. 그러면 어느새 6시가 돼 있죠. 새하얗게 하루를 새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불면증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낮에는 커피 2분을 살아요. 세칭 우리 벤티라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 한 3개 먹어요. 그다음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올까 무서워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달라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카페인을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지. 근데 이 시간도 자기 일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친 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뚝 부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화 혹시 연세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김한석 씨. 저는 위인전을 읽어가지고요. 예. 만화를 안 보셨는데 혹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뭐죠? 지옥의 링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기억? 도전자 하리케인. 도전자 허리케인 맞습니다. 역시 김상주 씨는 아니 뭐 만화 맞췄다고 박수. 제가 연세가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이제 헝그리 복서예요. 이제 세계 챔피언이랑 15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15회 끝난 다음에 머리가 허옇게 새버리면서 이 자리에 죽어요.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인데 이때 대사가 하얗게 불태워, 새하얗게 태워버렸어 나를. 그 단어 그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나를 다 태워버렸다.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 자,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모닥불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모닥불 우리 MT 갔다고 치면 새벽녘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를 산같이 쌓아놓으면 석유 확 붙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불이 더 나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쯤에 다 자러 갔고 내가 꼬시고 싶은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딱 해서 오빠 추워요 그러면 여기 불이 오빠 불 좀 키울게.
하면 석유를 확 부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올라와. 올라오지 않고 태울 게 없으니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태울 게 있으면은 안 해봐서. 그쵸? 안 해보셔가지고 딱 다 같이 즐겁게 놀고 다 주무셨구나 다. 전 자돈 쪽이라. 예, 자들 그전 이미 취하셔가지고 다 주무셨나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태울 게 없는 상태가 될 땐 스트레스를 받는, 즉 석유를 뿌려도 효과가 없어. 그 이전 단계에 막 조바심을 내고요. 막 안절부절 못할 땐 괜찮아요. 그럼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상황적인 면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근처에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옵니다. 나 하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에너지 기빨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혼밥. 친구랑 밥 먹는 것도 싫어. 맞아. 일하시면서 너무 지친 날은 예. 뭐 이렇게 친구가 전화해서 예. 우리 밥 같이 먹자 해도 싫으시죠? 만사 귀찮지. 만사 귀찮아. 그냥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먹고 밥 먹고 딱 자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술도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잔. 예. 기분 좋게 어디 뭐 맞아. 바 이런 데나 맞아. 혼자서 그냥 집에서 편의점에서 하다못해 사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게. 영화도 이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재밌나 그 눈치 보는 것도 싫어. 그냥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혼자 쓱 가서 싹 보고 나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덜 써. 혼밥, 혼술, 혼영화 같이 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게 1차가 돼요. 그러니까 조바심과 열심히의 세계 다음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중요한 나라에서 어울림이 사치스러워진다고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나를 반경을 좁히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침에 충전을 충분히 하고 나온 핸드폰이 내가 한 오후 3시만 돼도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근처에 어디 충전할 데도 없어. 보조 배터리도 안 들고 나왔어. 우리가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Do your best, do my best. 저는 저 레지던트 할 때요. 교수님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면 학술 발표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던데 틀렸으면 완전 망신이고 최선 아닌 것 같으면 다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는 없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 말에는 선뜻 네, 최선입니다라는 그 오만함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이 우리의 인사말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김상훈 씨 주로 어떤 말 많이 쓰죠? 뭐 밥 먹었냐? 밥은 먹었네. 네. 김한석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잘 잤어. 예. 파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여기 앞에 분 혹시 잘 지냈냐? 좀 기본적인 말 보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밥은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말은 바쁘시죠예요. 맞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네요.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시간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쁨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나는 바빠야 돼요. 그래서 바쁘면 난 사회에서 영양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번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에서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써요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도시 사전 같은. 이 바쁘다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비지, 바쁜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쁜 거야 이게. 나는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야 돼. 바쁜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바쁜 소수와 안 바쁜, 바쁘고 싶지만 못 바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도 일하고 싶어요. 나도 세상에서 1인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바쁘기 시작한 사람은 한없이 바빠요. 회사에서도 이럽니다. 고가 A를 받은 사람한테는 20% 더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더 바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 되면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나도 알아. 리플레이스 되는 거를. 그런 방향들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바빠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충동 구매한 사람하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충동 구매, 아무 생각 없이 샀다. 더 만족도 높을 거다. 자, 그럼 하루 종일 심사숙고 끝에 산 사람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다. 아이모라는 가구 회사 있죠. 예. 그 적당한 가격에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식 디자인을 만든 그 거기에 아침 9시 문 딱 열 때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가서 그냥 내가 의자 뭐 필요한 거니까 1시간 만에 사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종일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층 심사숙고형. 3주 정도 후에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심사숙고한 사람이 짱이야 이런 거였는데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충동 구매.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 1시간 만에 가서 특가 이거 괜찮아? 의자도 쓸만해? 사고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있다가 온 사람은 머릿속에 삼삼해. 맞아. 더 팔걸이 있는 거 살 걸, 좀 더 비싼 거 살 걸, 좀 더 싼 거 살 걸. 그러다가 내가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보풀하기가 이렇어 이게. 삐걱거려. 그럼 열받아. 맞아.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하루를 보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즉 최선의 선택을 우린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하지만 만족도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도 비용이기 때문에. 최선, 차선, 차악, 최악입니다. 어차피 인간의 선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최선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출발점에서 합니다. 10가지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때는 선택이 최선이가 몰라. 가다 보면 10개 중에 1개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건.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는 과정에도 더 나은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담고 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된다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머릿속은 항상 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고민 많은 분들 보면 저기 트렁크에 쌀가마니에 3개 싣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야 차가. 머릿속 고민이 가득하니까. 근데 고민이 뭐냐? 뭐가 더 최선일까? 더 잘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뭐지? 이 고민하느라고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뭐가 최선일까를 찾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완벽한 결과, 가능한 완벽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저도 오늘 완벽한 한치의 틈도 없는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1g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날 때쯤 아시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자, 완벽한 결과를 얻고 싶다. 자, 김한석 씨, 저 차 샀는데 뽑은 다음 날 네. CCTV도 없는 죽어버리고 싶게 막 미치죠 막. 죽여도 아니고 죽어 내가 예, 지금 예, 예. 싫죠. 그리고 아무리 흠집 없이 바꿔준다고 고친다고 해도 이 잔상이 남았습니다. 내 눈엔 보여요. 남들은 맞아요. 남들 내 눈에 눈엔 안 보이는데 내 눈엔 보여 이게. 근데 그리고 또 한 2년 3년 타다 보면 문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생기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흠집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냥 씌워놓고 안 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혼자서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내 차야 이래야 돼요. 그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유명한 감독이 포르쉐를 처음 샀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르쉐를 탔는데 자기가 포르쉐를 타고 가면 남들이 보는 걸 자기 못 본대. 자기 친구 보고 포르쉐를 타고 가락으로 자기 뒤에 타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는 이게 내 차요 그랬대요. 그만큼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완벽하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다고 차가 갑자기 아주 좋은 정말 포르쉐 같은 차 내지는 벤츠 같은 아주 고급 차가
갑자기 굉장히 작은 차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엔진이 쓴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런 작은 흠집이 이 차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경력, 내가 일해온 쭉 일종의 커리어라고 얘기하는 경력에 하나하나 오점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에 저는 올 A뿔 받아야 되는데 이거 B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꼭 A 받아야 돼. 재수강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즉 실패를 견디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요. 가끔 저기 그런 거 보시 여성지 이렇게 보면 인터뷰 기사 보면 대단한 분들 나오시죠. 그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놓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도 하시고 애기도 다 애들도 너무 잘 커가지고 대학도 너무 막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일도 잘해, 애도 잘 키워, 집안 관리도 잘해, 요리도 잘해, 인테리어도 패션 감각도 있어. 아 그래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라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우리 신경 끄고 살자고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느낄, 즉 자기에 대한 손상이라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 경영학과 쉬나 아이엔가라는 교수가 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의 생명 유지 치료를 할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결정해요. 근데 프랑스는 의사가 전문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명분이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따르라는 거죠.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를 경험하는 건 의외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부모였어요. 완벽하게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당신 마음이잖아요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일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 선택을 묻도록 하죠. 매번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매번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마음은 훨씬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무서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빡빡해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팍팍하게 느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요. 나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화가 항상 나 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식당에서 제일 흔히 하는 거 이런 거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밥 먼저 나오는 거. 너무해요 진짜. 예,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가 좀 덜 고플 때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정말 별거 아닌 거 화를 내. 그러고 나면 더 죄책감이 생겨요. 아 내가 사회생활 몇 년인데 벌 내가 이 마인드 컨트롤 하나 안 돼? 그다음에 전 같으면 아 먼저 좀 배려하고 도와줄 텐데 그냥 내가 일단 중요해.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친구가 안 보여.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로 생기는 게 묻지마 폭력. 지하철에서 퉁 부딪혔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뻑하면 나오잖아요. 요새는 원한에 의한 폭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아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는 짜증과 불안입니다. 허연한 생각할 때 짜증이라는 게 뭐 같아요? 지금 저의 상태가 그쵸. 저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나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심각한가라는 생각이 좀 그냥 불쑥 짜증이.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가만히 있다가 짜증날 소리가 좀 저도 생기거든요. 김한석 씨가 짜증이라는 게 뭘까요? 예? 짜증, 불만. 불만.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 명 질문하고 넘어갈 수는 또 옆에 시키니까 짜증 나는 거. 솔직히 되게 순간 짜증 났어요. 네, 순간 짜증 나는. 나 이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나한테 좀 짜증 한 났어요. 명 질문하면 보통 넘어갔는데 네. 두 명째 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야 예리하신데요. 그렇죠. 바로 짜증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짜증난 줄 몰랐는데 건드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은 내가 짜증을 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짜증난 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차 올라와서 전 같으면 누가 툭 건드리고 넘어가면 하지 마 이랬을 텐데 툭 건드 이러는 거 있죠. 또 왜 건드려 이러는 거. 물이 50도에서 10도 올라갈 때는 안 끓죠. 근데 90도일 때 10도 올라가면 확 끓죠. 바로 짜증은 90도에 있는 거야 내가.
끓을까 말까 끓을까 말까. 근데 그때 50도짜리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겨우 10도짜리야. 이렇게 툭 건드리는 거. 아니 누가 뭐 경적을 삑 하고 올리는 거. 이럴 때 왁 하면서 사람이 돌변하는 거.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안해져요. 자, 불안이라는 건요. 아니 불자에 안전할 안자입니다.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전쟁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전투태세가 되는.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뭔가 약간 엔진을 켜놔야 되는. 그래서 바스락한 소리마다 금방 막 예민해지게 반응하고 과잉 반응을 하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작은 일이 벌어져도 금방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는 거, 배가 꾸룩꾸룩한 거, 약간 입이 바짝 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되게 큰 무서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보다 크게 느끼니까. 저는 심장 뛰는 걸 안 느꼈는데 갑자기 심장 뛰기 느껴져요. 그럼 심장이 뛸 만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험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짜증이 난다 라고 얘기하면 아 역시 나는 안 돼.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짜증이 난다. 내 몸이 나한테 보낸 신호예요. 너 오늘 여기까지야. 차 올라왔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쉬어야 돼. 괜히 더 무리하다가는 화내게 돼. 짜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은 묘한 느낌 들 때는 탁 멈춰야 돼. 우리 이미 하고 있는 게 그럴 땐 잠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잠깐 바람을 쐬기도 하고 회의하다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짜증이 나지만 나는 빨리 끝내야 돼 일을. 그런 생각이 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짜증과 불안 이게 사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까에 대한 솔루션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사이에 연결을 끊어라. 우리 뇌와 심장이 서로 직렬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잖아요. 그럼 뇌는 80에서 110으로 뛰었네?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쫙 스캔을 합니다. 위험한 거 있나? 정말 위험하네? 그럼 정말 더 뛰게 해. 거꾸로 인간만이 유일하게 미리 겁을 먹거든요. 사자나 토끼는 자면 무서운 거 없어. 불안하지가 않아요, 애들은. 근데 인간은 불안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덕분에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도 만든 거거든요.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것만 우리 소름 끼칠 때 있죠. 그때 나 진짜 싫었어 이러면서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뛰기 시작해요. 그럼 뛰면 내 뇌는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나 보다고 믿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에 전형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이 악순환을 이해하고 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심장이 뛰면 와 무섭다가 아니라 얘가 뛰네. 그리고 무서운 겁날 게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고황장애인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대학생이 고황장애에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2달 후에 갑자기 외래 날이 아닌데 왔어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랑 오래하면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30분, 1시간 막 쳤더니 심장이 뛰어요. 막 치고 갔더니 심장이 뛴대. 그래서 공황발작 또 나와서 무서워 선생님한테 왔어요. 야, 탁구를 치면 심장이 뛰지. 뭔 소리냐고. 정말 그러네. 그러고 갔어요. 그냥 무서운 거야. 또 올까 봐.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그 공황발작이 왔던 게 너무 겁났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심장이 뛰는 것을 또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좋아진다고 등산을 했어요. 저희 병원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턱까지 올라가면 꽤 힘들어요. 올라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근데 와 내가 오래간만에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고 바람 쐬고 진짜 좋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다라고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심장이 뛰는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치료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한쪽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그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에는 한번 쭉 흉터가 난 셈이기 때문에 겁나요. 마치 집에 도둑이 한번 들고 나면 밤에
창문 소리 덜컥만 나도 겁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혹시 과잉은 아닌지 심장과 뇌의 커넥션을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접시물에 빠지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는 겁니다. 평생을 호수만 보던 친구가 동해안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파도가 팍 치면 무서워 죽겠어요. 하지만 동해안에 사는 애를 보면 사는 친구가 보면서 이건 파도도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섭고 불안해지면 그냥 작은 일들 그것을 커다란 파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선생님 좀 비정상인가 봐요, 난 문제인가 봐요 라고 오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상과 건강 사이에 있으면서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다고 느끼면서 와요. 65세인 노인분이 치매인 줄 알고 오세요. 기억력 검사 정상이야. 근데 이분은 내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10개 다 외웠는데 이젠 3개밖에 못 외운대. 저도 3개밖에 못 외워요 그래요. 핸드폰 10개 외운 게 대단하신 거라고 그동안.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는 분들이 150에서 100을 떨어진 분이 자기가 60점 미만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로는 그럴 경우가 많다. 나를 너무 결손이 있거나 결함이 있거나 앞으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럴 때 좋은 거는 군화입니다. 화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내는구나.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구나.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게 되면 사실관계가 보이면서 조금 객관화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갈 수 있다란. 아니면 내가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됩니다. 평균 경력 22년인 판사들의 10개월 동안 1112건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가석방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평균 6분에 1건씩 하루 수십 건을 처리하는데 흥미로운 건 오전 첫 시간엔 가석방률이 65%예요. 10명 중 6명 너 집에 가. 근데 점심때가 다가오면 20%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65% 다시 올라가. 5시쯤 집에 갈 때 되면 또 떨어져.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런. 우리 뇌는 1.4kg짜리 작은 정말 조그만 2%짜리 기계예요. 근데 얘가 20%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으면 400칼로리는 뇌가 써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되냐? 뇌가 제일 먼저 에너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기본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다 쓰면은 차 버려야 되나가 아니라 기름 떨어졌나 먼저 생각해야 되듯이 배터리 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러니까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넌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다 채운 사람만 딱 되고 안 사람은 안 돼. 너는 아무리 저 어린애가 집에 있고 할머니가 혼자 애 보고 있어 제가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중에 8개월 다 했거든요. 안 돼. 귀찮아. 안 돼. 말 많아.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고픔 사람 이상해진다. 혈당 떨어지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그다음 긴 회의, 혹시 긴 방송 사이사이 좀 드시면서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뇌가 나란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당이 떨어지면 뇌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이 뇌가 힘들어한다. 뇌가 힘들어하면 내가 예민해지는 걸 떠나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생각만 하게 돼서 그냥 아주 기본빵만 한다. 기본적인 거. 꼬마들한테 저런 장난감 주면 하루 안에 망가뜨려요. 그냥 적당히 감아서 놀아야지 오래 쓰는데 한쪽으로 우리 애들 생각할 때 한쪽으로 계속 감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감다 보면 어디서 뚝 끊어지죠. 열심 최선도 그런. 내가 태엽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아야지. 완벽하게 끝까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당히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쉬어줘야 돼요. 2006년에 레페티라는 사람이 업무 강도와 귀가 후 아이와 놀아주는 것을 봤더니 바쁜 날 확실히 덜 놀아주고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바쁘고 힘든 날은 여유가 없으니까 애들이 막 앵기고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자, 여유라는 거는 저 사람 여유가 있잖아. 이 얘기는 돈이 많잖아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정신의 폭이 넓은 겁니다. 이걸 만들려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버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위해서 거꾸로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라고 해요.
젊은 분들이 저 쉬는 오랜만에 야근 없이 있는 주말이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왜 했냐고 가는 동안 화났죠. 네, 3시간 걸려 차 타고 가서 땡볕에 서가지고 애들 줄 서가지고 있느라고 애 3개 타고 전 더 죽을 뻔했고 오는 길 차 막혀서 화났어요. 부부싸움했어요. 그래도 애들과 놀이동산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소파에 누워서 다 내보내고 가능하시다면 프로야구 경기 보시면서 콜라 먹으면서 감자칩 드시면서 진짜? 낮잠 자고 뒹굴뒹굴 그래도 돼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도 좀 있고, 그럼 대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있듯이 일주일 내내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뭐 토요일 오전, 스케줄 비는 하루, 반나절 그걸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제발 나 1박 2일 갔다 올게. 이런 것들을 통한 그래서 좀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또 힘이 나고 충전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도 60점 넘어야 되니까 이게 제로면은 참 어렵죠 사는 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해도 되는 예,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또 부인도 익스큐즈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부인 입장에서 자기는 100을 막 쏟고 있는데 남편은 잠깐만요. 이게 남자도 여자로 가면 안 돼요. 성질을 내잖아 본인은 이렇게. 나의 시간이 필요해 하고 나의 여유를 갖는다면 또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또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곧 같이 서로의 그 여유로운 근데 가능하세요? 네, 똑같이 여행을 부인도 가고 싶어요. 하고 부인도 옷도 사 입고 제가 이래서 안 해요. 제가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죠? 무하마드 알리.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무하마드 알리가 조 프레이저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멋지죠. 내가 질 수도 있어라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떠벌리 무하마드 알리지만 허세를 보인 거죠. 일종의. 항상 허세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살면 좌절할 때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위축돼 우리는 아까 자기가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럴 때 나 허세 있어. 나 죽지 않았어. 나 괜찮아. 그러니까 막 자꾸 당하고 저놈이 치고 나서 넘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곤한데 이러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럴 때 좀 더 이러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잠깐 나 괜찮아. 나 죽지 않았어.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옷 입고 지갑에 돈 조금 넉넉하게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 혼자 거울 보면서 괜찮아. 3번씩 얘기하고 그런 허세. 약간의 허세는 필요하다. 자, 아까 최선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선 말고 뭐 하란 말이냐? 차선 그게 아닙니다. 최악이 아님을 제껴라. 자, 최선은 갖고 최선 머리 아픈데 최악이 아닌 거. 이것만은 아니야. 아 쉬워요. 하나나 2개만 제끼면 돼요. 때리는 놈, 폭력, 폭언 절대 안 고쳐져 이건. 제가 20년 정신과의사로 보는데 나쁜 버릇이야 이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나머지가 좋아도 하지 마세요. 그렇듯이 내가 절대 최악이라고 생각한 이것만은 안 돼. 1-2가지 제끼자는 거죠. 그러고 나면 편해져요. 일단 그러면 심한 결격상 없잖아요. 그걸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차선과 차악이 남아. 그럼 당연히 차선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가는 거. 좀 더 결점이 많더라도 단점이 많더라도 이게 더 좋아. 마음 가. 그럼 그거 하면 돼.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 씨가 그 배철수 아저씨한테 초기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 팝 컬럼니스트고 사실 그게 안정적인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배철수 씨도 그 DJ를 하시면 처음에는 자기가 DJ 전문 DJ도 아닌데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태클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오래 해. 또 오래 하면 너한테 뭐라고 그러던 놈들 다 사라져. 그런 말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결점들, 단점들, 결함들, 태클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좋잖아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안 가는 건데 해. 그럼 오래 못 해요. 이 선택을 오래 지향하지 못해. 자, 그러니까 최선 어렵다. 최선만 찾지 말자. 비용이니까. 최악 제껴라. 그럼 차선 중에 차악 중에 마음 가는 거 해라. 그러면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쭉 간 다음에 아, 그 시점에는 이게 최선이었겠다. 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만족주의자는요, enough. 60점 넘으면 돼. 패스 올 페일이에요. 60점 넘으면 땡큐. 최상주의자는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것 같아. 나는 만족주의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좋습니다. 나는 최상주의자에 가까운 삶. 예, 저는 최상주의자들을 노력해요.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족주의자로 살려는 분 미안하지만 아빠, 좋은 아빠, 막 최고의 아빠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막 6시면 가서 애들 공부 봐주고 대신 학원 대신 공부시키고 이런 거 못해요 저는. 이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소한 하고 60점을 넘어갔으니까 난 돼. 그럼 그 남는 얘들을 최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를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나는 만족주의자로 살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난 최상주의 더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최선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삶을 저는 한 이 정도면 땡큐 하고 지내는 방향으로 가되 거기서 모은 남은 에너지들을 최상주의자로 살아야 힘 줘야 될 때 빡 줘서 거기선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한석 씨 보실 때 본인은 어떤 그릇 같으세요? 속 좁은 애가 있죠. 속 좁은 애? 예, 예. 아유, 어떡해요. 저보다 더 좁죠, 저는. 저보다 이거 더 작은. 최상 속 좁은. 저 소주잔보다 작은. 예, 예. 그렇게 사실 조금만 부어도 탁 넘치네. 예, 예. 자, 우리 먼저 내가 그릇이 커야 되는데 라는 생각 버립시다. 그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존경합시다. 그리고 속 좁은 사람 사실 드물어요. 자, 김한석 씨가 사실은 본인을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지 지금 이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잘 듣고 계신 거면 절대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좁아요. 아, 정말요? 아, 그렇군요, 이거. 보셔야 돼. 진짜 좁아요.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 아까 짜증내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는 하는 컵입니다. 이 컵을 어떻게 잘 쓸까 고민하자고요. 이 컵에 물이 아까 넘치는 거 같이 끓던지 넘쳐. 이걸 좀 잘 막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릇 키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 나라는 사람의 컵에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와요. 보통 우리가 업무, 일 때문에 바쁘지가 있지만 공적인 나,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같이 교수로서의 나 있겠죠? 나의 삶, 난 나이 들어서 아픈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시기 시작 이런 식의 나의 삶에 대한 거, 사적인 나, 내 아이, 애가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꼭지를 구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자꾸 일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학생일 때 공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4개의 꼭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꼭지가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 견뎌내요 우리는. 근데 2개가 켜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 콸콸 할 때는 드물고요. 2개가 갑자기 있을 때 물이 넘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마감이 있어서 일이 많아졌는데 어머니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이런 일 같이 있을 수 있는 2가지 일이죠. 아니면 친구랑 좀 다툼이 있는데 윗집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 우리 물바다가 됐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넘치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얼음 넣으면 물 조금만 넣어도 금방 넘치죠. 얼음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 자, 그게 뭐냐? 일시적인 괴로움이에요. 근심거림. 예를 들면 집주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해가지고 2달 안에 1억 올려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랑 좀 다른 거죠. 갑자기 콸콸한다기보단 그냥 그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니까 물이 또 넘치는. 근데 컵을 늘린다고 해결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 안에서 넘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제일 먼저 조이는 건 나의 사적인 나부터. 내가 어디 총무야, 친구들 모임에. 그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미움받을 용기.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저것들이 날 죽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 갖고 과감하게 이거 못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일수록 못할까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가져야 돼요. 나 싫어. 못해. 그런 걸 가지고 과감히 틀어 잠그면 나머지 애들이 조금 잠잠해질 때 다시 틀면 돼요. 관계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안 갔다고 끊어지면 그 관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엇보다 그 삶과 일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밸런싱입니다. 밸런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양쪽을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 시기들이 와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밸런싱인데 그 밸런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뭘 하나 안 하는 것일 수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변화는
얼마큼 하냐? 보통 한 달 하다 멈출 때가 되게 많죠. 피트니스 가가지고 한 달 하고 아이 사람 빠져 과연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가 습관을 만든 석 달의 법칙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저항 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기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해. 예를 들면 지하철 한 정거장 앞에 내리기, 아니면 6시 반에 영어 듣고 출근하기. 그것을 하는 걸 보니까 평균 66일,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걸리면 2달 조금 넘게 하면 중간값이 나오는데 얼추 한 석 달 정도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석 달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달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 시작하면 석 달 하세요.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 달 해보고 안 돼 하지 마시고 석 달만 하시면 하나씩 내 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쌓아서 날 만드는 겁니다. 보통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로또 당첨돼서 수십억 번 사람이 1년 있다가 어떻게 되나. 되게 우리 잘 살았어 이런 뉴스가 안 나오죠. 다 뭐 잘 안 됐다, 불행하더라.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한 번 커다란 행복이 오는 것보다 매일 작은 게 자잘하게 쌓이는 게 그 사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듯이 오늘 아마 오늘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은 시간 보낸 게 오늘의 행복이실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럴까? 알 수 없죠. 이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요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 근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30세 이후에 받은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만한 정신적 외상으로 그 사람 성격 전체가 변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꼬마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는 자동차에 범퍼가 나가거나 팬더가 나가는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지 폐차할 정도의 일은 참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의외로 강하다. 두 번째, 완벽에 대한 포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마음의 건강함과 정상성은 완벽해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가 아니라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포기하면 훨씬 편해지고 내가 완벽을 포기하니까 저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벽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나도 완벽하지 않고 저 사람도 약간 다 결함이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들을 만한 게 있고 그러니까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야, 나 우리 같이 좀 해볼까? 이런 공감,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불완전해요. 저한테 면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처음이죠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상한 너무나 괴롭게 지낸 사람은 처음이죠라는 얘기 듣고 하시고 제가 인정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불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우리 안고 살아가는 거고 그걸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걸 통해 우리 여유가 생겨요. 저는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몰아도 중앙선 넘어오는 차에 갖다 받치면 할 수 없다. 근데 크게 안 다치고 차만 망가졌으면 정말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더 잘할 걸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내가 밖을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의 내공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레니얼들을 한국에서는 1980년부터 95년 사이에 출생한 M세대와 더불어 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출생한 G세대까지 추가해서 흔히 MZ세대로 통칭하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700만이라고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한 34% 정도 되는 거고요. 아마 상당 기간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과 자산, 부채, 소비 등 경제 항목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밀레니얼들에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생애 주기상 소득이 정점을 찍는 시기에 다가서야 하는 지금 우리는 대침체보다 더 심한 경제적 대재앙에 직면하여 현대 미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자, 밀레니얼들은 자신들을 부모보다 돈 못 버는 최초의 세대,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느냐 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얘기에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굶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시면 요즘 애들 배가 불렀어. 일이 힘들어서 퇴사했다는 말에 요즘 애들 통 노력을 안 해. 자, 한마디로 밀레니얼들아 그만 좀 징징대라. 힘든 게 뭔지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기성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재 밀레니얼에게 부모는 점점 더 위선적이고 공감 능력은 떨어지며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세대랄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진짜 지금의 밀레니얼들보다 힘들었을까요? 2018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의뢰한 연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순자산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20% 적다고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아서 징징대기만 한다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말은 이러한 데이터의 앞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1970년대 중후반 정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15% 사이였습니다. X세대가 대학을 졸업한 1994년의 성장률은 9.3%. 약간 낮아졌지만 차이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면 되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열심히 살면 이루지 못할 게 없었죠. 사실 너희가 어려운 시절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 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86세대나 MZ세대 모두가 배를 곰고 살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죠. 하지만 MZ세대의 선두인 1980년대 중반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했던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3%를 제대로 넘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근로소득의 가치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떼고 나면 집 사는 것이 요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은 90년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땐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다들 결혼하고 잘 살았는데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문제가 아닌 주관적인 심리의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기는 끝나고 드디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 증가는 멈춰버린 뉴 노멀의 시대. 한마디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들은 직업을 갖지 못할까 두려워서 얻은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 불안정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부모에게서 계속 일해야 한다라고 배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그 결과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번아웃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번아웃은 그 지점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더 나아가라고 스스로 몰아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내적 자원을 소진하고도 그와 무관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초조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번아웃을 느낀다. 서로 다른 유형의 밀레니얼들은 번아웃으로 가는 길 역시 각자 다르게 경험했다. 계급, 부모의 기대, 지역, 문화적 공동체 등 특정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다. 번아웃은 197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쓴 용어로 과로의 결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붕괴를 겪는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태는 1800년대 말만 해도 신경쇠약, 신경소진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은 그 강도와 만연함의 격이 아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추락 원인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부기장이 고의로 고도를 하강해서 비행기를 추락시켰던 것이죠. 부기장의 의료 진단서를 보면 6년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데요. 번아웃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는데요. 요즘 애들의 작가는 이 번아웃이 가면 갈수록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더더욱 일시적인 병증이 아닌 밀레니얼 세대의 상태, 기본값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한국의 MZ세대 역시 번아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MZ세대들이 느끼는 엄청난 불안감,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은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그리고 MZ세대가 왜 그리 기를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왜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항상 살기 힘든지에 관해서는 정작 본인들도 깊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야 하나보다 하는 거죠. 대체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단적으로 이러한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2차 대전 후부터 시작된 대호황기를 맞아서 미국의 중산층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시작된 재정 적자 및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이들 계층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 커지는 불확실성 사회에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존재인 자신의 자녀들에게 중산층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교육에 대거 투자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신념을 주입하면서 말이죠. 최근 미국 밀레니얼의 번아웃 성향은 바로 그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로부터 연유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계급주의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부모도 있었으나 소위 사라지는 중산층이 된 부모도 있었다. 시시각각 울려드는 스마트폰이나 산더미 같은 학자금 부채는 없었지만 중산층 부모들은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나마 자신이 통제를 시도할 수 있는 존재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바로 그들의 자녀였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속 사회학자였던 라루는 그 당시 미국 중산층들이 그녀가 집중 양육이라고 이름 붙인 육아법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소위 좋은 육아법으로 제시되었고 바람직하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된 양육법이었습니다. 집중 양육의 교리는 아주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아동의 모든 일정은 부모의 일정에 앞선다. 아동의 안녕, 더욱 중요하게는 미래에 성공할 역량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된다. 다시 말해 아동의 일상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훗날 일터에 진입할 때에 대비한 최적화 과정인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을 걸어다니는 이력서로 개념화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밀레니얼의 부모들 아이를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아기에게 먹일 음식은 손수 만들고 필요하면 유치원 때부터 개인 교사를 붙입니다. 자, 집중 양육의 틀 안에서 아동은 풍부한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배웁니다. 취미 활동은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도록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 익힙니다. 삶의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맨 마지막 종착지인 취업 이력서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모의 중산층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쟁취하기에 충분한 연봉을 얻는 인재가 된다는 목표 아래 아이들은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 학생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의사들, 변호사들, 경영 컨설턴트들입니다. 저자는 부모인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런 성취지향적인 육아 방식이야말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번아웃으로 몰아넣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끔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입 준비를 위한 밀레니얼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친구라면 절교한다. 이력서에 한 줄을 보탤 수 없는 활동이라면 그만둔다.
이력서의 가치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한다. 하지만 부모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킨 탓에 밀레니얼들은 자유롭게 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호기심과 독립성이 부족하면서 또래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됐죠. 저자는 이 때문에 밀레니얼들이 자아감이 부족한 그런 어른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애를 써서 딴 대학 간판이 옛날과 다르게 결코 중산층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대졸자가 흔한 요즘은 직업에 필요한 학력, 그 이상을 갖추는 과잉 교육을 받느라 대출금에 허덕이면서 후회하는 밀레니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집중 양육의 방식은 한국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요?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속한 계층보다 하나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또 집중 양육에 열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한국은 올라가기 위해 아이들을 소위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90년대생들은 그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비단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나 가수로 데뷔했던 예전과 달리 목표가 K-팝 아이돌이든 아니면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든 상관없이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즉 부모 입장에서는 조기 교육, 선행학습을 통해서 자녀의 임적 자본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작년 2021년 기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가계 소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매년 그 교육열이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뜨거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던 이 사교육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바로 이 시기가 우리 MZ세대가 처음 대학 입시를 치르던 2005년 정도부터고요. 2008년에는 그 비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대입 경쟁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수시 모집을 실시하고 특히 2007년부터 도입한 입학사정관 제도는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대입을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MZ세대들은 라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다단계 경쟁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판돈이 커진 세상에서 허용의 육아는 그 매력의 빛을 잃었다. 가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은 성적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과 계급에 따라서 이 과정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학생이 얼마나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자, 예를 들어서 91년생 MZ세대 김마자 씨의 학창 시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90년대 초에 생겨난 영어 유치원, 필기 시험도 보셔야 되고 구두 시험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입학 테스트를 실시해서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필기, 면접 이루어지는 대학 입시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영어 유치원은 입학만 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우열을 나누죠. 입학과 동시에 토너먼트는 시작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국제중과 특목고 준비를 위해 초등 내신, 중등 내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중, 특목고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2005년부터 9등급 상대평가 내신 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고교 5학기 동안 10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상대평가 내신 제도는 고교에서 옆자리의 친구도 물리쳐야만 하는 격렬한 경쟁과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평가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온 MZ세대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과 영역의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성평가 제도에도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소위 시험 한 방에 경쟁을 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MZ세대가 경험한 경쟁의 형태는 일상의 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생존으로 요약되는 토너먼트는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MZ세대의 성장 과정 내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보장된 미래 없이 길고 긴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게 됐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뒤에 노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성공, 행복과 부가 모두 전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서사다. 이 방정식은 애초에 번아웃으로 가는 직행열차인 일과 삶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좋아만 한다면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매우 적고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얼들에게 좋아하는 일이란 행복과 재정적 안정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일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명문대를 간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인과 동시에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또 돈도 많이 벌기 위함인데 그런 직업의 자리는 당연하게도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하죠. 또 보상을 낮게 줘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구직자들은 향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박봉이나 무급의 인턴 업무, 희망 노동에 기꺼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적은 자리를 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보상 기준이 점차 낮아져도 별다른 여파가 없다. 당신만큼 열정을 불태우며 당신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참 완벽한 시나리오다. 열정이 사회에서 일할 동기로 받아들여질 때 임금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무신경하게 여겨진다. 자, 게다가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구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2007년 12월과 2009년 10월 사이의 실업률은 5%에서 10%로 2배 상승했고요. 총 고용 인원은 무려 8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경기 침체는 많은 면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처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졸업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난 80년을 통틀어서 사상 최악인 취업시장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밀레니얼들은 당장의 폭풍우를 피하고자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2년 혹은 6년이 지나서 수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다시 구직시장에 나타났지만 그동안 직업시장과 전망은 그리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또 이들은 확고한 직업적 목표가 없고 게으르다고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밀레니얼들은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중요치 않은 채 그저 일하게 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급급해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기회를 얻기 위해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에게 열정이 있는 만큼 더 일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임금이나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는 수시 채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은 최근 공채 규모를 점점 줄이고 소위 수시 채용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직무에 골고루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인적성 필기시험 그런 거 대신 수시 채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위 직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시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 경험 그리고 지식입니다. 자, 많은 취준생들은 수시 채용 제도가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력직에게 현저하게 유리할 것이라 걱정을 합니다. 더욱이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경험할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또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돼버립니다. 아마 이런 구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력 있는 신입, 정규직도 아닌 인턴을 구하는 광고에 2에서 4년 경력을 가진 졸업 예정자를 구합니다. 자, 졸업 예정자라면 대학생인데 어떻게 2년에서 4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자, 결국 우리나라 MZ세대 취준생들은 정규 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인턴 생활을 경험하며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쌓고 채용 소식을 들려오는 그런 날을 수시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 때문에 인턴십이 열릴 때마다 지원자 수천 명이 몰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인턴십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임시직인 인턴 사원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노력 대비 보상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은 되어야 하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열정을 또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MZ세대들이 얘기하는 열정페이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열정페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열정페이 검색법이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경력도 없으니까 경력도 쌓을 겸 내 밑에서 공짜로 엔지니어를 해라. 김대리가 20대니까 우리 회사 유튜브 한번 만들어 봐라. 낯설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밀레니얼이 번아웃이 되도록 일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계층 상향 이동도 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저자는 우리네 일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미국 회사들은 월스트리트 방식의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을 감행했습니다. 직원들을 대거 정리해고하고 핵심 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들은 아웃소싱해버린 거죠. 회사는 직원들이 행복하고 생활에 충분한 수입을 제공할 때 더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익률이 높아질 때 더 잘 돌아가느냐.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는 동안 경영 컨설턴트들의 권고하는 회사의 핵심 역량을 밝혀내는데 핵심 역량의 보탬이 되지 않는 무엇이든 조용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비필수 노동의 경우 회사가 유의미하게 낮은 비용으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웃소싱한다는 의미였다. 컨설턴트들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관찰한 뒤 냉혹한 평가를 내리게끔 초빙한 용병들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지 말해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죠. 영화 인디에어에서 배우 조지 클루니의 직업이 바로 컨설턴트입니다. 영화 속에서 조지 클루니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1년의 대부분을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미국 최고의 베테랑 해고 전문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회사에 필요 없는 이들을 찾아가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을 때 밀레니얼들은 자신이 해고될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자신이 쓸모 있는 인간임을 어떻게든 증명해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다가왔겠죠. 자신이 옆자리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더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이었다. 회사는 이러한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을 해고하고 인원을 감축하며 부족한 인력은 임시직과 파견직으로 채우는 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해서 주주들을 만족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채용이야말로 기업이 극도로 기피하는 그런 행위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글의 전체 직원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구글 같은 글로벌 인류 기업도 자, 실제 직원은 10만 명인데 임시직 직원이 2019년 기준 전 세계 도합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 정직원들보다 많은 셈이죠. 자, 그들은 정직원들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 적어도 겉으로는 동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원들은 급여도 낮고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런 불안정한 지위와 형편없는 근로조건을 감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바로 지금 밀레니얼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문화 역시 우리 밀레니얼들을 번아웃에 빠지게 합니다. 예전의 사무실은 파티션으로 각자의 공간이 보장됐죠. 또 이메일이 없던 시절에는 전화만으로 업무가 처리됐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전화 통화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휴대전화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레니얼들이 취직 시장에 나올 바로 그 무렵 회사들은 그중에서 특히 IT 기업들은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사무실로 공간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답답한 파티션 대신에 뻥 뚫린 회의 테이블을 통해서 소위 소통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맛있는 간식, 점심 식사, 나아가서 저녁 식사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죠.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긴다면서 회사 내 체육시설, 마사지 기계,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회사가 얼마나 직원 복지에 열심인지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정말 직원들을 위한 것일까요? 투자은행 직원은 저녁 7시가 넘어서까지 일할 경우 회사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었다. 매우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이들은 저녁을 차릴 에너지는 물론 식료품을 사러 갈 시간조차 없었다. 이런 악순환은 직원을 직장에 붙들어 놓았다. 저녁 7시 넘어 퇴근할 거라면 9시 넘어 퇴근하는 게 나았다. 회사 돈으로 집까지 공짜 택시를 탈 수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특전 비용은 부가적으로 얻는 노동 시간에 비하면 헐값이었다. 자, 개방형 사무실, 직원들의 채팅과 이메일까지 살펴보는 회사 시스템. 자, 이런 문화는 직원들을 숨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운영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굉장히 불안전한 근무 스케줄에 시달리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과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시스템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로를 유능함으로 포장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 광고는 수척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기적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의 사진 위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점심으로 커피 한 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본다. 수면 부족은 당신이 택한 약이다. 당신은 해내는 사람이니까. 이 광고들의 메시지는 단단합니다. 해내는 사람이 되려면 이건 지나쳐라고 알려주는 몸의 모든 신호는 무시한 채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한 잔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과로의 이데올로기가 어찌 치명적이고 만연한지 우리는 과로의 한복판에서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건 온전히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맞은 인생 팁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 자신을 탓한다. 그릭 같은 자기 개발 책들이 거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이유다. 하지만 MZ세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몰아붙이는 것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자, 몇 년 전 알리바바의 마윈은 996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신화라고 불리는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의 내부 행사에서 만일 당신이 젊었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하루에 편안하게 8시간을 일하려는 직원은 필요 없다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996이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중국 IT 기업 문화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마윈의 996 발언에 중국의 밀레니얼들은 크게 반발하여 자본가의 참모습을 드러냈구나라는 비판을 했고요. 마윈 회장의 SNS 조회수가 3억 회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마윈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자, 더 이상 밀레니얼들은 근무 시간이 곧 열정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애들의 작가는 좋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놓는데요. 우리는 필패하도록 설계된 전투에서 몇 년을 더 싸웠다. 복지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400씩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을 어깨에 지고 살다 보면 열정은 때려치우고 돈이나 주쇼. 즉, 좋은 직업은 당신을 착취하지 않으며 당신이 싫어하지 않는 업무라는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MZ세대들은 어떨까요? 요새 MZ세대의 화두는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입니다. 40세 이전에 20억 원을 혹은 연 지출의 25배를 모으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고 하죠. 보통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이 주가 되는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자, 때문에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 책들이 저희 서점의 경영경제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독식하고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의 화제는 업무가 아닙니다. 주식, 코인 같은 재테크가 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을 결정해온 시험 기반 능력주의를 돌파하려는 우리나라 MZ세대의 반란이자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또 기성세대들이 밀레니얼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휴대폰이죠.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방구석에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 애들은 놀 줄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온라인으로 쏟아지는 그 수많은 뉴스를 모두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매분 매초 SNS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2013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하루에 핸드폰을 150번 확인한다고 한다. 기술의 약속이 일을 더 효율적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더 끈끈하게, 사진을 더 공유하기 편하게, 뉴스를 더 접근 가능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사실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책임, 더 많이 실패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런 디지털 기술은 나쁜 습관을 심어줍니다. 기술은 우리가 휴식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방해하거든요. 하지만 밀레니얼들 또한 할 말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메일을 열어보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서치하며 인간관계를 넓혀가려고 애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이 단숨에 사무실을 내 앞으로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지만 이렇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좀 더 쉴 시간을 확보하긴커녕 노동 시간만 다 늘어나서 회사 좋은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 기술은 알게 모르게 노동량을 늘려서 번아웃을 촉진하고 만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스타그램은 큐레이션을 거친 인생이다. 밀레니얼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물건이나 소유물보다 그곳에 그려진 경험들에 대해 훨씬 더 큰 질투를 느낀다. 가장 큰 질투를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일과 여가 사이에 완벽한 평형을 이룩한 것처럼 암시하는 포스트들이다. 우리는 SNS 포스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서사로 만든다. 이것이 인터넷에 끌려다니는 밀레니얼 인생의 현실이다. 휴대폰, SNS가 메신저와 이메일, 그리고 앱을 통해서 회사가 밀레니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다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점은 전시입니다. SNS가 삶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점,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SNS에서 자신의 일상이나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노출하는 밀레니얼들이나 MZ세대 젊은이들. 왜 그럴까요? 인정욕입니다. 삶의 목적이 SNS 전시를 통한 인정욕이며 다른 사용자와 벌이는 인정 경쟁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부를 창출하고 또 그렇게 모인 돈은 다시 권력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13년에 뉴욕 사극의 혜성처럼 등장해 모두를 속인 애나 소로킨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나 소로킨은 맨하탄의 고급 호텔에 머무르면서 고가의 명품을 휘감고 스스로를 독일에서 온 거액의 상속녀라고 소개합니다. 시간당 수백 달러의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세계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각종 행사장에 초대받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녀는 사실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라이프를 시작한 그녀의 SNS는 부러움을 자아내는 고가의 물건들과 상류층만 접할 수 있는 장소, 음식 등으로 채워졌고 금수저의 증거로 인정받았던 것인데요. 자, 밀레니얼들의 사회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서 이들이 SNS의 금수저, 소위 인싸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일상을 보면서 느꼈던 이 불행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쟁에서는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구조고요.
즉 SNS가 MZ세대의 심리적인 압박을 극대화한 거죠. 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한심하게 여기는 것과 딴판으로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쟁취하기에 세상의 경쟁은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열하고 구조적인 불평등 역시 너무 커져버린 암울한 상황입니다. 밀레니얼들은 폄하당했고 오해받았으며 애초에 실패하게끔 설계된 상황에서 애를 쓴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혹사시킬 인내심과 적성과 자원이 있다면 우리에겐 분명 싸울 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작가는 밀레니얼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자. 우리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훨씬 덜 필요하고 생생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평생을 시달린 번아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아와 마주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